네,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꼭 15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IMF 관리 체제 하에서 잘 버텼고 극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전망을 들어보면 꽤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측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앞날의 내용과 함께 비관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7년에 저희가 IMF 체제하에 네, 있었죠. 구제금융을 어느 정도 잘 극복을 했고 15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한국 경제의 명암을 한번 역사적으로 짚어볼까요? 15년째 되기 때문에 15주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는 네. 사실 주년이라고 표현을 마치 기념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되새길 필요가 없는 그런 건데요. 최근에 한국 경제가 다시 좀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때의 교훈을 좀 우리가 되살 필요가 있다 하는 각도에서 새삼스럽게 이 문제가 지금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97년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결국은 여러 당시에 그 정책 당국에서 외환위기는 없다. 펀더멘탈이 좋다. 그래서 유명한 그 펀더멘탈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특정 사람을 아침부터 걸어놓을 수 없습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재정부 장관이 사실 그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마지막 외환위기 몰리는데 펀더멘탈 괜찮다 해서 그게 유명한 펀더멘탈론이거든요. 네. 항상 외환위기를 뒤집어 볼 때 당시에 그 정책 당국에서 펀더멘탈론은 항상 거론되는데요. 사실상 그 외환위기는 맞았죠. 바로 오늘 15년 전 오늘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12월 3일 날 깡드시랑 임창열 당시에 장관이랑 같이 서명해서 한국이 IMF 체제에 들어갔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우리 경제 규모가 수출 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10위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외환위기 당했으면 한 10년 이상 이렇게 외환위기 극복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렇게 봤습니다는 의외로 빨리 극복했거든요. 네. 당시 정책 당국자가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보여줬던 신뢰 때문에 한국의 외채가 안 들어갔던 것이 리발빙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가 네. 외환위기 극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최근에 그리스라든가 이런 유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는 3년이 되도록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데는 결국은 마지막으로 믿어야 될 국민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우리와 극명에 달해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금사재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져서 더 이상 위기 극복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어쨌거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극복이 가장 빨리 됐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는 정작 최근에 보면 한국 경제가 사실상 상당히 앞날이 좀 비관적으로 봐서 15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를 한번 면밀하게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당시 IMF 체제하를 벗어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세, 그야말로 외신들은 충격적인 신뢰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IMF를 벗어나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세가 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과정은 좋았지만 앞으로 앞날을 쳐다볼 때 예측기관들은 좀 좋지 않게 우리나라 경제 앞날 시각을 본다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외환위기 극복이 잘 됐다. 네. 물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잘 된 것은 제 자신도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할 일입니다는 향후 앞으로의 한국 경제 모습 보면 이러한 사실 그런 극복에 대한 어떤 승리감 이런 거에 도취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 2%대 중반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경제 성장하면 대부분 다 6에서 7% 8% 생각하시겠습니다는 2% 중반으로 떨어지는 것이 한국 경제 모습입니다. 당시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의 성장률이 6에서 7%였습니다. 근데 올해 성장률 2% 중반입니다. 3분의 1 토막 난 게 지금의 한국 경제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떠냐 하면 내년도에 3% 초반인데요.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 잠재 수준도 당시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 수준이 약 6에서 7%대 갔는데요. 지금 잠재 수준이 3% 후반입니다. 우리 기초 체력도 이만큼 약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GDP 갭 보면 지금 디플레 갭이 발생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에서 디플레 갭이 발생한 정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실제 성장률이 오히려 잠재 성장률 밑도는 잠재 성장 수준도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반토막이 나는데
그 지금 실제 성장률은 그 반토막이는 잠재선보다 밑에 떠드는 그래서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 한국 경제고 예측기관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한국 경제 앞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을 한번 짚어봤고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예측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성장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 성장의 덫이라는 용어를 일반 매스컴에서 아주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한국 경제 앞으로 성장의 덫에 빠질 것인가 하는 것을 15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성장의 덫이라는 것은 원래 제라미 시겔이라는 사람이 그로스 트랩이라는 이런 책에서 나온 겁니다. 경제 발전 사상에 보면 밀단이라든가 이런 경제 개발 이론자들이 보면 일정한 경제 발전 단계에서 성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성장이 그보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소위 MIT라고 해서 미들 인컴 트랩 해서 중증부 함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의미가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성장의 덫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그동안 사실상 잘 됐습니다는 최근 시점에 앞서 말씀같이 예측기관들이 사실 잠재력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향후의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스 랩, 즉 성장의 덫에 걸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 외환위기 이렇게 극복하는 15년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성장의 덫이라는 표현을 한국 경제에 대고 얘기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년이 되는 이 외환위기 발생 15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 방점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한국 경제를 되돌아봐야 될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경제 앞날이 이렇게 어둡게 전망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당시 15년 당시에 네. 외환위기 발생 당시와 지금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발생했던 것은 태국의 마르타 위기를 계기로 해서 아시아 주변 국가의 이렇게 외환위기가 한국의 컨테이전 이펙트 전염 효과가 되는 상태에서 한국의 외환위기가 왔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지금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게 보이는 것은 유럽 위기를 계기로 해서 역시 성격은 다르지만 사실 선진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대외 환경이 상당히 안 좋게 하는 것도 유사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시에는 우리가 기업 부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가 외채로 잡히고 외채가 한국의 기업들이 신용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다 단기적으로 풀렸거든요. 또 은행들의 무분별한 이 외채 회로에서 단기 외채가 많다 보니까 외채 구조가 상당히 어둡고 여기에 외환보유가 적다 보니까 외화 운용에 소위 유동성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했는데요. 기업들의 부채는 많이 줄었습니다는 지금 가계부채는 또 다른 성격으로 그때의 상황을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균형이 지금 심화된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 당시에 OECD 가입이다 해서 당시에 정부에서 OECD 가입하면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뭐 선진국의 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얻다 보니까 사실 소비 풍조가 확산되는 상태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에 해당되는 잠재 성장률 수준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지금 어떠냐 하면 성격이 다르지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잠재 성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가장 기초 철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게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경제 앞날이 15년이 됐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비해서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밝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가계부채의 불균형도 심각하고 게다가 성장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총평을 했을 때 IMF 체제 하를 잘 극복했다라는 평가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외환위기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네. 사실 외환위기는 극복됐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극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외환위기라는 것은 사실 세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점검해야 외환위기가 완전히 극복했는가 이것을 아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우리가 외화가 부족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이것이 갚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 시스템에 목을 죄는 IMF가 체제에 들어오면서 긴축을 하는 그래서 시스템상에 흐트러지는
시스템 위기를 겪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실물경제 회복이, 실물경제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환위기 극복도 그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외화 유동성 문제, 이건 극복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포스트 퍼실리티, 즉 직접 위안부가 지금 3,250억 달러에 해당되고, 갖고 있지 않지만 통화수합협정을 통해서 또 추앙마이 이셔티브라든가 IMF 쿼터, 이 골드 트랜지션에 한국의 의결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직접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세컨드 퍼실리티가 한 1,000억 달러 정도 감안해 볼 때는 외화 유동성 끝났다. 그러면 나머지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거나 실물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는 이건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상시 극복까지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당시에 극복했다 하더라도 지금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뒤떨어지면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한번 겪은 국가가 그 위에 왜 스티그마틱, 낙인 효과에 시달리냐면 사실 위기는 상시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외환위기 극복했다 해서 본인들이 공치사하지만 정작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치르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특정 국가가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극복하려 가능한 거다. 만약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외환위기에서 3년 주기설, 또 10년 후에는 다시 발생한다는 10년 주기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외환위기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극복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어두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앞으로 변수가 많은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건 뭐 구체적으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드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앞날에 대해서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경제 앞날이 밝게 될 것인가, 15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밝게 전망될까 했을 때는 역시 대외 변수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이 대외 불안 요인 얘기했죠. 뭐 재정절벽 문제, 유럽 위기가 지속되는 문제, 일본에서 내년에 위기가 지속되는 위기설이 봉착하는 문제, 그리고 중국의 경착륙 문제라든가 브릭스의 경착륙 문제, 이런 것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외 변수가 상당히 이렇게 한국 경제에 이렇게 억압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외환위기 발생 15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앞날이 순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대외 환경에 이렇게 완충시킬 수 있는 우리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외화 유동성 측면, 이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경제 구조가 탄력성이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렉시블한 경제 구조의 탄력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는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상당히 심하죠?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정한데 대선 후보들이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가장 중시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외환위기 발생 15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장 잠재력은 뭐에서 할까?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설비 투자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왜 안 되느냐?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럼 미래가 불확실하면 한국 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하게 살리면 지금 시점에서 무슨 경제 민주화냐, 이렇게 떠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총선을 치른 차기의 한국 경제를 맡는 대선 후보들이 외환위기 15년이 돼서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뭐가 어둡게 보이느냐 하는 것을 해외 시각을 점검해서 좀 면밀하게 공약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돼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 경제 문제에서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 지금은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같이 한국 경제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5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국 경제 앞날이 이렇게 상당히 어둡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대선 후보, 정책 당국자, 한국 국민들 동시에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시점에서는 면밀하게 점검해서
향후의 방향성을 잘 잡을 필요가 있는 이런 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외환위기 발생 15년째를 맞은 우리나라 경제 앞날 밝지 않다라는 예측기관의 보도들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